오후가 무르익을 때까지 느긋하게 배회했다. 잠시 발길을 멈추고 앞들에 묶여있는 가정집 동물 정강이를 만져보기도 하고 문을 열어둔 주방에서 블루베리 통조림을 만들고 있는 주부와 한담을 나누고 건초가 흩뿌려진 헛간 문턱에 앉아 염소 7마리의 젖을 짜는 광경을 구경했다. 싱싱한 풀을 몇 주먹씩 가져와 열렬히 받아먹는 염소 입에 골고루 나눠주었다. 빵은 따뜻하고 손 안에서 말랑말랑 휘었다. 이렇게 맛있는 건 먹어본 적도 없다. 염소 농장에서의 그 순간들이 변화를 완성하는 것만 같았다. 실제로 그는 너무 들떠서 생각할 힘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만끽해 본 적이 없었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집 레이디스에 수록된 단편소설 최고로 멋진 아침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17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 없는 뉴욕의 택시 운전사 에런은 우연히 들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최고로 멋진 아침을 맞게 됩니다. 맑은 공기와 사려 깊은 햇빛, 초록 벌판, 날아다니며 노래 부르는 새들, 그리고 갓 끓인 커피와 튀긴 햄의 아침 향기를 만끽하며 이곳이 바로 자기 삶의 최종 목적지라 생각하는데요. 비록 영원한 가능성의 아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원한 무의 아침으로 변모하는 게 생의 뼈아픈 진실이라 할지라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만끽하는 최고로 멋진 아침이 우리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길 빌어봅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손님으로는 강석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강석경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녹음 스튜디오에 왔는데 10년 전에도 통영 살 때인데 그때도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스튜디오에는 안 오고 그냥 방송국이었어요. 네. 네, 자신의 작품과 다른 작가의 작품 한 편씩 낭독하고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는데 그전에도 경주에서 서울로 와서 방송 출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들이 한 30년쯤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인생이 길지만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먼저 강석경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1974년 제1회 문학사상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장편 소설로 청색시대, 가까운 골짜기, 세상의 별은 다 라사에 뜬다, 내 안의 깊은 계단, 미불, 신성한 봄, 그리고 소설집 밤과 요람 숲속의 방이 있습니다. 오늘의 작가상, 노건문학상, 21세기 문학상, 독립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 소설집 툰두라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오래된 작가로서의 경력이 거의 소개하는데 엄청 길게 이어질 정도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작가는 아무리 과작이라 하더라도 또 뭐 거의 절필 상태라 하더라도 머리에선 끊임없이 뭐 주제랄까 그런 글쓸거리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네. 저도 책 내고 나서 이제 다음 책은 뭘 쓰지? 그런 궁리하다가 작년에 제가 판타지 동화를 쓰다가 넣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꺼내보면서 이걸 어떻게 완성하나 그것도 궁리했고 또 이제 다음에 쓸 장편으로 뭘 택할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작품 생각하시면서 예, 네, 지내고 계시네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신간 툰두라는 숲속의 방 이후 37년 만에 묶으신 소설집이에요. 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작가의 말에 보면 소설집은 이로써 마지막 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번 소설집을 엮으셨는지 출간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도 뭐 굉장히 오래간만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번 소설집은 정말 오래간만에 묶은 신간이에요. 네. 후배 작가들만 봐도 소설집이 보통 평균 5권은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저보다 나이 이제 어리지만. 근데 저는 80년대에 숲속의 방이 1986년에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단편 하나 쓰고 14년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문학이 너무 단편 위주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 호흡이 긴 장편을 선호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편을 주로 이제 쓰려고 노력했고 썼고 했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편 청탁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도 드문드문 발표를 했는데 네. 그야말로 이번에 이제 묶으려고 보니까 37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7년 만에 세 번째 소설집을 낸 거예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신작 단편을 작년에 하나 썼기 때문에 네. 그랑 같이 발표하고 함께 묶었기 때문에 좀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소설집 하나 묶는데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니 당연히 마지막 소설집이죠. 당연하죠. 계속 해주셔야죠. 예, 그래도 장편까지 포기한 건 아니라서 네네. 뭐 절필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그냥 써야죠.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네, 또 선생님 장편을 또 더 많이 작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장편 소설은 꾸준히 또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 소설집에 어쨌든 책 표지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는데 소설집의 분위기와도 너무 잘 어우러지는 동양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태 작가님의 먹빛의 자코메티라는 작품인데요. 표지를 정하시는데 어떤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예, 최종태 선생님은 지금 90이 되신 최원로 조각가고요. 네. 제가 미대 시절에 배운 은사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또 제가 책 내고 나니까 전부터 선생님하고 무슨 책을 하나 하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작년 겨울에 연남동 집을 제가 한 8번쯤 드나든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인터뷰 비슷하게 하고.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책을 하나 주셨는데 네. 굉장히 독특한 책이었어요. 다른 책보다는 그냥 일반 소설책보다는 뭐 한 두세 배쯤 되는 그런 크기였고 왜냐하면 그림책이기 때문에 네네. 예, 아까 동양화 그림 같다 그랬는데 먹으로 그려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먹으로 그린 자코메티 조각 그림인데 네. 몇 년 전 예술의 전당에서 자코메티전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미술 전문 출판사 열화당에서 네. 이 책을 내서 그 자코메티 그 조각전을 본 사람들이 같이 사보게끔 이렇게 하자 해가 제안해서 만드는 책이라고 해요. 또 최영두 선생님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글만 한 게 아니라 또 본인의 그 자코메티에 대한 조각에 대한 어떤 뭐 감상이랄까 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의 표지가 된 그 그림을 보자마자 이건 바로 툰드라다. 그 이미지가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툰드라는 명사 자체가 굉장히 실존적이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코메티 자체도 사실 실존주의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툰드라 말씀하셨는데 작가님의 표제작 툰드라는 허연 시인의 동명의 시 툰드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보르빌에서 만난 우리라는 작품에서는 이 시를 직접 인용하기도 하셨는데 가멸사 작품에서도 정길이 정숙과 느티나무로 짠 관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또 툰드라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작가님께 있어서 툰드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명사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표제작으로 정하게 된 이유도 같이 들려주세요. 네. 툰드라는 러시아의 극한 지방에 있는 동토를 툰드라라고 말하는데요. 네네. 이제 주로 술록 같은 동물들이 살죠. 네. 동토 지방의 동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들이 봄이 되면은 그 툰드라를 거쳐가지고 네. 그 이끼나 그런 초식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길이 수만 년 동안 되풀이돼요. 그 길에. 그래서 그 길에 이제 뭐 술록하던 그런 동물 뼈도 있고 막 그런 막 삶의 흔적들 네. 그런 게 다 있는데 그 아삭한 길을
보면은 고해의 삶 같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의 번뇌적 불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번뇌 끝에 곧 깨달음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편린을 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호연 시인 이 툰드라 시를 본 게 2016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50cm인가 그런 시집이 있었는데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이 툰드라 시를 읽고 아마 눈이 환해졌어요. 내가 생각한 그 툰드라의 이미지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가지고 이 툰드라는 단어에 제가 사로잡혔어요. 네. 허연 시인도 아시나요 혹시?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는데 네.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나 툰드라는 제목으로 쓸 거다고 그리고 책에다가도 시가 나온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영광이실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 사실 그게 쉬운 그 기회는 아닌데 너무 허연 시인님이 영광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은 이렇게 또 시를 읽으면서 또 시에서 또 많은 영감을 얻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설과 시는 굉장히 장르가 다르지만 네. 서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툰드라를 보면 또 몽골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데 2014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시는 몽골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작품을 쓰고자 마음 먹었지만 그로부터 한 8년 만에 구상이 되고 예보동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소설이 나름대로 되게 오랜 기간 작업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어떻게 구상하셨고 완성하기까지 과정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몽골 다녀온 지가 지금 벌써 8년이 됐거든요. 네. 굉장히 오래 걸렸죠. 네. 근데 전 특히 이제 거기서 몽골의 그 원초적인 자연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세계 뭐 한 30여 개국 나라를 다 여행하고 물론 하나하나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여행하고 많은 자연을 봤는데 유독 몽골의 자연이 굉장히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몽골 보고 난 뒤로 그 뒤에 뭐 특별히 뭐 어디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고 늘 몽골의 초원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또 제가 글을 쓰러 갔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써야지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은 뭐 글이라는 게 뭐 금방 써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또 다작 체질이 아니어서 그냥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근 8년이 걸렸는데 사실 이거 쓴 기간은 뭐 작년에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소설 맨 끝에 어떤 그 자연에 관한 그런 묘사가 좀 길게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제가 압도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기행문식으로 제가 좀 썼어요. 어디다가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기억을 보관하듯이 미리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언젠가 이 장면을 소설 맨 뒤에 넣으리라 제가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그 고원에 아무도 없는 고원에 그 수십 마리의 말들과 정말 주인도 없는 같은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그냥 새떼들이 하늘과 고원을 노닐면서 완전히 정말 천상의 낙원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무유의 낙원이랄 밖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꼭 해탈의 어떤 이미지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몽골 소설을 쓴다면은 꼭 저 장면을 넣으리라고 마음 먹었죠. 근데 이제 제가 14년에 가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한 3년쯤 뒤인가 2017년인가였는데 그리고 사실 소설 배경도 나 혼자로는 2017년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 그 주연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개봉했거든요. 개봉하면서 이제 뭐 그들의 사랑과 무슨 뭐 이혼에 대해서 이제 공표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 공표하자 커플에 대한 뭐 매스미디어의 비난이 너무 노골적이고 또 뭐 청와대까지 그냥 그들을 벌하라는 막 그냥 대중들의 청원이 쏟아진다는 기사를 보고 저는 막 이게 중생계의 정말 소란이구나. 막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인이라지만 그저 개인의 사랑일 뿐인데 왜들 저렇게 때려놨어가지고 저렇게 화살을
퍼붓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커플 기사가 나오면 관심을 갖고 일부는 저장해 놓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좀 예민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사회는 그 특유의 유교가 바탕이 된 그런 인습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인습에는 어떤 전체주의가 진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사회 현상이 자연스럽게 어떤 창작의 모티브가 됐고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짜면서 또 이제 이런 커플을 보여주자. 그 홍선수 커플 같은 그런 커플을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150회 넣어가 구성을 하고 쓰다 보니까 150회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새 속의 현상을 네네. 막 복잡한 이런 새 속의 현상을 보여주면서 맨 뒤에 몽골곤의 그런 자연 장면을 넣으면서 네. 그 해탈과 어떤 그 속세 아바스에게 그걸 좀 대비시켜 봤습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을 꼼꼼하게 다. 그럼요. 네. 그건 사회현상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일도 사실은 보면은 다 사회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소설이 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써도 네. 다 사회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 책 나온 뒤에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그런 말 했어요. 저는 이건 사랑소설이 아니다. 네. 물론 이렇게 연인 가서 뭐 헤어지고 뭐 그런 게 주가 되지만 스토리가 주가 되지만 이거는 사회소설이다. 그리고 나는 이걸 사회소설을 읽기를 바란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연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해설을 쓰신 강지 평론가 또 추천사를 쓰신 이성화 소설가 두 분 모두 이번 소설 툰드라를 읽으면서 작가님의 저의 최애 작품 숲속의 방을 떠올렸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이 이번 소설에서 세상의 관습과 인습, 경직된 도덕관, 제도나 세속성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부분을 만날 때마다 또 그 숲속의 방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과거의 작품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또 변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만 더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숲속의 방은 그때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시대의 어떤 화대작이었고 또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마치 제 대표작처럼 대표작은 아닌데 맞아요. 대표작처럼 계속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팬이라는 사람도 전부 다 저 그 책 잘 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숲속의 방 주인공은 소양인데 이름이 그 소양이는 80년대에 독재치하에서 대학을 다닌 20대예요. 데모로 표출되는 당시 굉장히 데모가 심했잖아요. 데모로 표출되는 그런 정의의 이데올로기에 어떤 논리로는 이렇게 따르는데 소양이 자체가 성향이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본성과 그게 맞지 않으니까 막 방황을 해요. 자기는 저게 옳은 건 알겠는데 자기 몸은 따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이제 내면의 방을 막 파고들면서 갈등하고 이러는데 그런 외로운 청춘의 소상을 저는 소양이를 통해서 또 시대의 한 단면으로 그려보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나온 그 툰드라의 주영은 이제 인생을 알만큼 아는 50대 문석의 선 사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청춘기에 또 그 제도로 인한 상처받은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보통 되게 다 트라우마가 조금씩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가부장 이데올리가 삶의 바탕이 되는 보수국가 한국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 제도가 권력이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굉장히 억압적이라는 걸 느껴요. 이 주영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저항감이 자기 이상과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방해자임을 인식합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소양이는 젊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관념적이다 그러면 관념적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또 한국문학에서 드문 굉장히 뭐랄까 그 사회 현상에 대한 그 반항적인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둘 다 여성 캐릭터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기나긴 길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단테문학관이라는 레지던시에
묵는 문인들 예. 예, 밤마다 귀신 소리를 듣고 우리 정말 귀신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창작 레지던스에 출몰하는 온갖 귀신들 이야기가 이제 예. 소설 말미에 이르면 문학관에서 산신제까지 지내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부분이니까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어떻게 이 소설을 착안하게 되셨는지 문학관에 출연한 귀신 얘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도 혹시? 예, 저도 제가 글도 썼는데 단편이도 나오는데 진짜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근데 요새 우리가 백수애란 말 흔히 사용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네. 누구나 다 백수애 살 수 있다 이제. 네. 그리고 90은 정말 많아요. 근데 난 정말 90도 괴롭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살고도 그런 삶에 집착하는 귀신이 된다면 그 생각하면 너무 정말 솔직히 끔찍해요. 그래서 나는 내 숨이 끝나는 순간 네. 이 고해 이성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나긴 쓰면서 네. 나는 이런 기나긴 혼의 업은 더 이상 사양한다. 라는 독백입니다. 이 소설이. 정말 저는 그렇게 귀신 되면서까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집착 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그 작가님의 설명 듣고 되게 막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사람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하게 지금 설명을 잘해주셔서. 근데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귀신 있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죠. 네. 내가 경험한 거고 또 그걸로서 내가 이제 어떤 기나긴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어떤 현상이든지 이렇게 자기화하면은 그게 뭐 자기에게 어떤 뭐 인생의 어떤 창작의 모티브도 되고 네, 작가한테는 네, 네. 되기도 그렇죠. 하고 또 그게 자기 어떤 철학으로 그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뭐 없다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소설에서는 또 너무 흥미로운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거 보고 그게 그래서 귀신 얘기냐고 다 물어봐요. 그 또 다른 소설 발 없는 새에서는 소장역고가 대단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 영서와 같은 도서관에 근무한 김계장. 공간이 부족한 탓에 매해 반드시 서가의 책을 정리해야만 하는데도 목록을 일변하면서 도서를 빼지 못하게 막고 또 어느 대학 교수는 가니막사에 600권이 넘는 책을 천장 가득 빼곡하게 쌓아두기도 하고 또 영서의 남편 역시 집안의 책과 음반들을 모으기만 하는데 버릴 줄을 모르는 사람. 또 마지막에 남편이 수집한 음반들을 영서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때 막 카타르시스도 느껴졌는데요. 작가님께서 평소 사물의 수집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약간 컬렉션도 해봤지만 사람한테 그 컬렉션이라는 거는 일종의 사랑의 욕구면서 또 다른 세계 확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래도 네. 우리는 어떤 삶의 주춧돌 혹은 자신이 곁에 두고자 하는 무언가를 찾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뭐 명음만을 모으고 네. 또 제 경우는 이제 여성들이 이제 그 명품이 될 백을 사듯이 네. 전 명품이 될 만한 그런 책은 뭐 꼭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책을 사 모은다든가 또 한때는 또 찻잔도 모았습니다. 네네. 근데 또 누가 보니까 어떤 자연 속에서 쓰레기 같은 그 돌조각 있잖아요. 네. 그든가 나무 팥병 그런 거 모으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옛날에 최욱경 씨라고 네. 이제 최욱경 씨가 90년대인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약간 천재적인 그런 화가 있는데 네. 그런 걸 막 모아가지고 그걸 막 그림이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예술가들한테는 네. 창작의 어떤 모티브도 되고 네. 또 이제 그냥 일반인에게도 굉장히 어떤 다양한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또 표출할 수도 있고 다른 면모를 보이는 그건 취향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또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도 많고 사랑할 것이 널려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그런 어떤 사람의 공간에 가면 그야말로 너무 삭막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큰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런 공간이 그게 있죠. 이제 뭐 미니멀리즘 뭐 네. 그러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너무 좀 삭막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그 인도를 갔는데 네네. 간디 방을 재현해 놓은 기념관 가서 봤거든요. 네.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 숄 같은 거 하나, 네. 뭐 호롱불 하나, 네네. 그리고 뭐 좀 찻잔 하나 네. 이런 건데 그 간소함이 정말 막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언젠가는 그런 무소유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 느꼈는데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걸 다 그냥 그 미련들을 다 단숨에 버리진 못해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네. 그래서 사는 날까지는 갖고 있다가 근데 막 추하지 않을 정도만 집착을 하되 네. 추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면 되고 나중에 그래도 다 죽는다 생각하면서 손을 놓고 네. 이제 어떤 마지막 순간에는 다 내려놓고 노누기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되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되게 느끼는 바가 저도 맨날 버리는 꿈만 꾸지. 네, 또 선생님 소설 나는 너무 멀리 왔을까 하고 또 가멸사에서 경주가 주요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데요. 경주 신라의 천년 고도인 만큼 소설 속에 신라의 역사 이야기도 자주 삽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경주라는 지역이 특별히 어떤 영감을 주는 공간일까요? 예, 제가 경주를 어릴 때 수학여행 간 것 말고는 80년도에 제가 그때 문학사상에 예술가에 대한 인터뷰를 그때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때 이영 선생님이 주관이었는데 네. 시인 김승희 씨한테는 문인들을 인터뷰하라 그랬고 저한테는 예술가 지금 당대 그 예술가들 인터뷰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황명규 선생님을 제가 가야금 연주자면서 네네. 작곡가죠. 네. 그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끝나고 나서 황명규 선생님이 경주에 윤경렬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만하다고 만나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이게 예술가들을 하는 난인데 그분이 뭘 하시냐 했더니 네. 원래는 향토사학자고 이웃분이래요. 경주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기 토를 만든다. 물론 재현이지만 그래도 토 제작으로 하면 될 거라고. 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서 사흘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근 80이 넘은 고령이셨거든요. 근데 약간 신성 같았어요. 근데 그분 어릴 때 꿈이 신라를 만나는 거였대요. 그 막 왜냐하면 어린이 책 그런 거 책 보면은 막 금관이 막 나오니까 네. 막 금 빠딱빠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그게 어떤 동경을 심어줬나 봐요. 그래서 그 동경을 품고 해방되자 식구들 데리고 경주로 내려온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그분이 어린이 신라를 알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경주에다가 이제 경주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도 만들고 남산을 다니면서 남산 책도 쓰고 굉장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랑 인터뷰하면서 신라 정신을 나한테 알리래요. 근데 신라에 대한 아름다움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뭐 화랑 정신이라든지 네네. 화랑도라든지 그리고 여성을 위하는 국가는 그게 좋은 국가다. 그리고 신라는 얼마나 여자를 위했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게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어떤 과부 엄마가 있는데 이제 애인이 있어요. 그런 데서 밤마다 아들이 7인가 그런데 네. 돌다리를 건너서 애인한테 가요. 네. 그랬더니 아들들이 그걸 알고 몰래 그러니까 엄마가 막 물길 건너가니까 네. 돌다리를 놔줘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네. 그럼 막 조선조 애들이었다면 뭐 난리 나겠죠. 왠지 명예살인. 그리고 옛날에 조선조 때 내가 지금 갑자기 이름 생각하는데 황린이 무덤가에 자기 뭐 좋은 직위에 이제 올라가지고 거기 가는 길에 황린이 무덤에 들려가지고 잔을 좀 시를 하면서 읊은 네네네. 그런 선비가 있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파직당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조 때는 그러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네. 조선조의 그 유교와 네. 신라의 그 자유로움과.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걸 받고 그 신라를 알고 나니까 정말 내 이상국가였어요. 난 지금 이 한국은 절대 내 이상국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상국가로서 제가 이제 경주를 발견했고 거기 가서 처음 봤는데
능이 보통 왜 야외 있잖아요. 네. 근데 경주는 신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 어머 여기는 삶과 죽음이 함께 더불어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그 1500년 전에 고분이 완전히 이게 무덤이 아니라 자연화돼서 이게 굉장히 인류학적이면서 어떤 인생의 순환을, 삶의 순환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철학적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면에서 너무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제가 경주에서 살게 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떤 감동도 있고 나의 이상형도 발견했고. 네. 그러니까 뭐 자연이 그리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아. 제가 경주 살고 10년 되니까 그 10년 동안 쓴 글의 양과 네. 그 전에 20년 동안 작가 생활한 글 쓴 양이 똑같아요. 그때가 이제 와서 10년 때 그때가 제 작가 생활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뭐 능으로 가는 길이라든가 네네. 뭐 내 안의 깊은 계단 그런 게 네. 다 경주에 가는 건데 네. 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도 갔다 뒤에 쓰는 책도 뭐 인도랑 또 같은 책도 네네. 거기에 뭐 경주가랑 상관없어서 다 거기서 글을 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요. 네.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어떤 필연적인 공간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책 있는데 인도 그. 네. 그 아까 작가님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영화 또 많이 보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 예. 그래서 나루세 미키오나 홍상수, 고레야다 히로카즈, 빈 벤더스, 켄 로치 이런 작가주의 감독들이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그 영화, 예술적 자극을 받은 영화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네. 제일 좋았던 게 이제 넷플릭스니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요새요. 요즘에 그렇죠. 예, 제가 영화도 많이 봤는데 지금 영화보다도 이게 또 먼저 떠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영화냐 하면은 대부가 1, 2, 3편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 1편의 PD가 네. 대본을 쓴 8부작 시리즈인데 이게 제목이 대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아. 그래서 대부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대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려고 일부러 왓챠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과정이 영화 스토리 이상으로 그냥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위대했어요, 정말. 거기 보면은 뭐 또 마피아가 그 마피아 찍는 데니까 막 방해하는 것도 나오고 뭐 그 과정에 살인도 벌어지고 어머. 그래서 결국 마피아를 설득해가지고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너무 또 좋았던 게 마른 브란다가 나오는데 네.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아무 답이 없어요, 마른 브란다한테.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워낙에 명배우니까 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긴장하고 이제 갔는데 자기 때 집에 누구를 부르더니 구대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네. 가져오니까 바로분한다 그걸 머리에 막 발라요. 분장을 벌써 그 대부역에 그 대부자 맨 최고 대부잖아요. 네. 그때 벌써 다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바르면서 배우다 배우.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쉬게 하겠다 해서 막 신목소리를 내고 나는 그 장면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명배우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니까 진짜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우다는 시도 있지만 정말 잉태 그 상고 없이 네. 명작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들은 참 단돈 10,000원에 너무나 편하게 앉아서 극장에서 영화 보고 또 책도 읽고 이러니까 정말 문화비처럼 싼 게 없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네. 근데도 사람들이 책 절대 안 사보잖아요. 비싸다고. 너무 안 사보잖아요. 근데 정말 문화비처럼 싼 거 없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런 영화를 보는 게 뭐 여기도 이제 뭐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작가로서 영감을 받아요. 영화 보면요. 네.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본 건데 네. 그을린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배경이 레바논인가 그런데 맞아요. 중당 쪽이에요. 근데 그게 전쟁 영화인데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는 웨디피스 같은 그런 신화 있죠. 네. 신화를 어떻게 현대화 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옛날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영화 보고
아, 저게 바로 현대판 웨디푸스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웨디푸스 영화에 자기 어머니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물론 네네. 모르고 결혼해요. 어머니인지 모르고.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일종의 그런 거예요. 뭐 결혼은 아니고 전혀 다른 거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시대가 또 전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쟁기에서는 이런 신화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현대화되는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작품 쓰는 방법을 알려준다랄까? 그래서 저는 영화를 취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보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정말 영감 받으려고 영화를 봐요. 네. 그리고 책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거장도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생각. 그럼요. 네. 예. 또 작가님 이 소설에서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애착이 가는 인물이 혹시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은 주인공이면 더 많이 쓰게 되고 또 아무래도 뭐 자기의 사상을 주입한다든가 이러긴 한데 뭐 특별히 애착이 간다. 그런 거는 왜냐면 다 작가는 일종의 연출가거든요. 네네. 때문에 다 맡은 역할을 연출가처럼 배우한테 주듯이 역할에다가 이렇게 주거든요. 네네. 때문에 특별히 애착이 간다.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객관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애정이 가고 이런 것보다도. 네. 예, 그래서 특별히 애정 간다? 그런 건 없고요. 네네. 옛날에 수석이방 쓸 때도 이제 그 연극도 했는데 그 연극 배우 미양이가 소양이 언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양 역 맡은 배우가 나한테 선생님 소양이만 너무 이뻐한다는 거는 실제로 배우 역 맡은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배우를 좋아했냐면은 나는 소양이를 어떤 배우가 맡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그게 산울림에서 연극을 했는데 네네. 박상미라고 네,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TV에서는 그렇게 주연급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나 딱 박상미 씨를 보는 순간에 어머 어쩜 딱 소양이네 딱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는 똑같이 사랑해 이랬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어디 외국 갔다 왔는데 일부러 미양이 배우한테 루즈를 사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특별한 애정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작품에 자기가 특별하게 의미를 줬기 때문에 더 좋다기보다 더 이렇게 비중을 뒀다 이런 건 있어도 네. 인물에 대한 이렇게 편애하고 이런 건 없어요. 작가지만 저는 그저 연출가일 뿐이에요. 네. 확실히 주인공이라서 더 많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인물이 다 어떤 소설의 구성에 의해서 잘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만약에 소설 습작생들이 있으면 너무 지금 소중한 시간일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꿀팁을 알려주셔서. 그 선생님 평소에 작업 풍경이 궁금한데 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실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데뷔할 때는 이제 굉장히 그게 어떤 압박감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꼭 장소를 꼭 새로 가는데 거기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내 집 말고는. 그래서 주로 절에 절에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총딱딱 들어오면은 요번에 어디가 쓰지? 그 장소 막 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장소가 참 중요한 게 옛날에 그 어떤 시인 찾아가지고 어떤 그 산 지방에 갔는데 네. 그 사람이 그 시인이 네. 자기 작업실에 이제 나하고 같이 간 작가를 데려가면서 자기 시는 여기가 쓴다 그러면서 네. 시 쓸 때 촛불 켜놓고 쓴대요. 근데 지금 들으면 좀 되게 웃죠. 지금은 폰에다가 막 쓰잖아요. 네, 맞아요. 시도 그렇고 그런 것도 아시네요. 막 하고 그런데 지금 들으면 다 아마 웃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시 쓰고 그러니까 문인들한테는 그런 특유의 분위기 그런 게 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집은 네. 생활의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을 떠나서 뭔가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경주 가고 나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경주가 고도라는 게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또 경주를 좋아한 게 고도라는 그 분위기가 저한테 환상을 줬어요. 현실이 아니라는 환상 있죠. 왜. 그런 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 자체가
뭐 집이 뭐 글이 잘 써지고 안 써지고 떠나서 경주 자체가 나한테는 그런 고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그 뒤로는 뭐 별로 이렇게 특별히 뭐 옮겨 다니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골방을 사랑했고 네. 거기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 10년 전부터 또 이제 좀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네. 레지던스를. 아. 그래서 다니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툰드라가 정말 몇 년 만에 나왔고 네네. 그래서 그런 레지던스가 좋은 게 다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작가들이잖아요. 네. 같은 창작을 하고 그리고 또 밤에 이제 글 쓰다가 창으로 보면은 한밤 늦은 밤이라도 불빛이 막 켜 있어요 방에. 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같이 저기도 글 쓰고 있구나. 네. 네, 그런 느낌 들면서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더 힘도 받고 이래요. 그런 면에서는 참 레지던스를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그런 지원들이 정말 요즘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산에 들러다녔잖아요. 귀신 네. 근데 어디 있어요. 근데 막 네. 귀신이 나오고 하니까 귀신 얘기도 쓰고 그런 소재도 주고 그래서 요즘 작가들은 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원을 받잖아요. 네네. 정신적, 물질적. 네. 그래서 정말 너무 환경이 또 좋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때는 너무 척박했는데 너무 또 많은 걸 또 막 받는 것 같아서 약간 질투도 나고 그래요. 우리 때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다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네. 좋은 토대입니다. 네. 지금 선생님 어쨌든 그 공간을 이렇게 소개를 하시긴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작업하실 때 네. 특별히 아끼시는 뭐 있어야 하는 물건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글 쓰기 전에 뭐 책상을 정리를 한다든가 막 책을 많이 쌓아놓는데 그런 거 싹 치우고 네. 뭐 깨끗하게 치운다 정도. 그리고 사실 옛날에 제가 애연가 했거든요. 네, 네. 옛날에 네. 했는데 제가 그때 컴퓨터를 제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어요. 네. 워낙에 이 기계치라서 기계를 겁을 내요. 이상하게. 그래서 좀 운전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들을 정말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깊은 계단이 밀레니엄 바로 2000년도 겨울에 나왔거든요. 네네. 그거를 1998년 가을쯤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처음 컴퓨터를 썼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흡연을 했는데 컴퓨터를 쓰고 나니까 이렇게 막 재떨이 틀고 하니까 컴퓨터에 막 재가 떨어지고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네.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밖에 나피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게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글 쓸 동안은 피지 말자. 오히려 반대로. 보통 글 쓸 때 많이 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끊게 됐어요. 그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었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근데 굉장한 내용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작업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어떻게? 있죠. 예. 어떻게 그러면 이제 거기가 경주가 유적지다 보니까 유적지 또 제가 또 능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역사 산문집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막 산책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적지를 산책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한테 뭐 모티브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아까 영화 얘기했듯이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또 이제 몸으로 움직이겠다 싶을 때는 부산이 가깝잖아요. 네. 경주에서. 네. 그래서 부산에 좀 가요. 가끔 가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금방 가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운대까지는 옛날에는 기차도 있었지만 지금은 기차가 좀 너무 멀어졌고. 근데 이제 직행 버스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직행으로 갈 수 있는데 버스 타고 훌쩍 가가지고 거기 부산에 남천동에 유명한 단팥죽집이 있는데 단팥죽집. 예, 근데 별로 달지가 않아요. 난 단 거 막 잘 못 먹는데 안 달아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끔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단팥죽을 먹고 근데 거기서 똑같은 팥죽으로 빙수도 하거든요. 근데 빙수는 별로예요.
단팥죽이 훨씬 맛있어요. 근데 저는 빙수는 아무리 여름이라도 단팥죽을 먹어요. 거기 가면. 그리고 또 거기에 해운대에 옥수라는 제과점이 있는데 네. 거기 슈크림이 되게 맛있어요. 슈크림도 맛있고 거기에만 어떤 특별한 빵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먹으러 그거 사러 가고 근데 그리고 이제 바다. 너무 재밌다. 네, 바다 보고 부산은 주로 이제 식탁 뭐 이렇게 미각 해결하고 네. 또 바다 보고 네. 이런 그래서 옆에 그것도 영화진당 있잖아요. 네. 영화도 보고. 그래서 제가 영화진당 가서 엄청 많이 해요. 그것도 영화진당 회원이에요. 그래서 엄청 많이 봤어요. 받고 이제 저기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부산 연극제를 한대 국제 연극제를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뭐 그 스페인 극단에서 17세기 고음화에 네. 관한 연극을 한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음악도 듣고 좋겠다 싶어서 그것도 예매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옆에 또 그런 큰 도시 있으니까 또 좋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리기 좋아요. 왠지 다 그 루틴을 언젠가 뭐 선생님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코스를 데려갔더니 코스 너무 좋다면서 다음에 똑같이 데려갔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 여기 이제 멍대는 빠졌는데 또 이제 그 미역 가자미를 잘하는 식당이 있어요. 네. 거기까지 곁들였더니 아주 완벽한 코스라고. 그리고 또 부산에 또 사진 전문 미술관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사진전을 늘 해요. 거기도 가고 이러면 문화와 음식 식도락과 다 해결돼요. 바다까지 자연까지. 그러니까 부산이 그런 면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강석경 소설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은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꽂고 둔덕에 기대앉아 신곡 오너로 프란체스카 말을 읊조렸다. 금속 방울이 구른 듯한 이국어의 리듬이 몽골 밤하늘 아래 울리니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문득 거대한 무대처럼 여겨졌다. 까만 우주에서는 늘 이른 밤이지만 자전하는 지구에서 태양을 지우고 초대 손님처럼 찾아드는 밤은 이벤트 같았다. 이탈리아어 낭송이 은하수 강물에 차륵차륵 씻긴 들려오는데 이날따라 승민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맑게 주위로 번지는 것 같았다. 승민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목소리였다. 주영이 승민을 만나온 곳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인지 모른다. 서늘한 여름 밤바람이 주영의 얼굴을 스치니 은기거리가 반뜩이며 흔들렸다. 살아있다는 감각. 주영이의 가슴이 귀걸이 율동에 흔들리자 승민의 낭독이 뒤이었다. 사랑이란 사랑을 받는 어떤 자에게도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다른 좋아하는 구절이 있지만 이제 왜 이걸 했냐면은 이게 이제 별밤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몽골의 이국적인 별밤 풍경을 청취자 혹시 또 안 가본 분도 있으니까 네.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많은 여행자들이 왜 몽골 가냐 이러면은 별 보러 간다는 얘기 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별은 어디에나 다 있잖아요. 있고 저도 옛날에 호주에도 그때도 무슨 이제 그 과학 공부하는 팀 따라서 갔는데 거기도 허허벌판에 아주 깊은 인공 불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그런 데를 갔는데도 막 그런 몽골에서 같은 그런 감동은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별만 보면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그게 고도가 좀 높아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몽골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몽골이 가면 한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뭐 이제 그 연인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뭐 작가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네. 몽골의 별밤을 떠올리면서 그는 쓴 상상의 구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이런 사랑의 문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몽골의 별밤이 아름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일생에 한 번은 안 가보신 분이 있으면 일생에 한 번은 몽골 꼭 가라고 고라고 싶네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이렇게 막 문명국보다는 오히려 이런 원초적인 자연이 네. 더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선생님의 그 길들이 딱 진짜 몽골의 대자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시간상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순간이 다가왔어요. 네, 지금 얘기 많이 했죠. 지금까지 툰드라의 강석경 소설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사람마다 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군중공포증이 있어요. 군중공포증. 제가 그걸 붙인 이름인데 네네. 예를 들면은 뭐 대중 강연이라든가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하는 얼굴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 막 패닉 상태? 이런 상태가 돼요. 원고를 100번 외워도 안 돼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이 작가 신인 되고 나서 30대 초반에 네. 한 번 그냥 내려온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얗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뭐 이상한 뭐가 있구나.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막 내가 이제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만약 대중 강연이었다든가 TV였다든가 좀 안 나갈 거예요. 근데 마침 이거는 비대면이고 그냥 네. 작은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시인님과 둘이만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둘이 얘기하듯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스트레스 없이 제가 굉장히 편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같은 문인이고 하니까 더 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이런 좋은 공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저희가 영광이었습니다. 편하게 또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예, 정말 편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강석경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